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7화 부적술사 승주 1편. 살금살금 걷는 도둑고양이처럼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발뒤꿈치를 한껏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수희였다. 수희가 집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불 꺼진 캄캄한 거실 소파 한가운데 앉아 팔짱을 끼고 있던 승주는 수희를 향해 냅다 소리 질렀다. 아무리 흉내내서 쓴 짝퉁 부적이라지만 보름짜리 내 수명이 들어간 건데? 그걸 M1 어딘가에 써먹고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들어와? 저건 분명 미친년이야. 걸레를 물었나 싶을 정도로 평소에 거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수희 자신과 달리 평상시에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욕 한마디 내뱉지 않는 착하디 착한 승주의 입에서 미친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이상 수희는 당장 무릎을 꿇고 승주에게 싹싹 빌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언니, 열내지 말고 침착해야 해. 승주 언니, 심호흡 한번 하고 천천히 내 말 좀 들어봐. 응?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파리처럼 싹싹 빌며 슬쩍 고개를 올려 바라본 승주의 두 눈은 수희를 뚫어져라 째려보고 있었다. 승주는 지금 수희에게 화가 잔뜩 오른 것이 분명했다. 듣긴 뭘 들어. 분명 또 엄한 데다가 퍼주고 도와주고. 센 척, 강한 척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마음은 한없이 여리고 약하다니까. 너도 잘 먹고 잘 살긴 글렀다. 에휴. 한심하다는 듯이 톡 쏘아붙이는 승주를 향해 자신의 볼에 바람을 잔뜩 불어넣으며 바보 같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수희였다. 그런 수희를 바라보며 승주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미간을 한껏 찌푸리며 말했다. 너 그러다가 어쩌려고 그래. 아껴 쓰란 말이야. 내가 평생 1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수명이 다하면. 분명 수희에게서 자신의 수명이 담긴 부적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죽음을 막는 부적이라는 소리에 몇 날 며칠 밤을 고민하다 긴 망설임 끝에 자신의 수명을 거의 보름 가까이 쏟아 부어 만든 소중한 부적이었다. 수희의 멀쩡한 행색을 보아하니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았다. 아, 네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근데 언니, 그러니까 너도 죽는다는 소리 그렇게 쉽게 하지 마. 재빨리 승주의 말을 끊어는 수희는 능글맞게 말했지만 사실 수희는 승주가 저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따끔거렸다. 승주는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승주 자기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단발머리로 짧게 자른 승주의 갈색 머릿결이 창가 쪽에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의 일렁였다. 아담하고 작은 체형의 자신과 달리 키도 여자치고 큰 170의 글래머한 체형이었기에 승주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법했다. 한껏 꾸미고 다니면 좋다고 달려들 만한 남자가 한 트럭이었을 것이 분명했지만 승주는 늘 차분하고 단아한 무채색의 옷을 즐겨 입고 화장조차 잘하지 않았다. 승주는 수수한 여고생처럼 늘 단발머리를 고집했는데 꾸미지 않아도 오똑하고 똘말똘망한 눈과 코 그리고 불그스름한 입술 때문에 화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늘 싱그럽고 청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수희가 그런 승주를 만난 것이 벌써 3년 전이었다. 일반 가정집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다. 그 화재로 일반 주택 한 채가 전소되었다. 수희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화마의 짓인가 싶어 조사차 나간 사고 현장에서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승주를 보고 기겁을 하며 그녀를 살렸다. 목숨을 끊으려는 승주와 거의 몸싸움을 하다시피 하며 겨우겨우 그녀의 목에 걸린 노끈을 끊어냈던 수희였다. 그렇게 수희가 승주를 구해주며 인연이 시작되었다. 목에 매달았던 노끈 때문에 목을 컥컥대던 승주는 힘겹게 수희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인가부터 승주의 아버지가 점점 이상하게 변했다고 했다. 갑자기 아버지의 입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으며 평상시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음식을 미친 듯이 개걸스럽게 먹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잦아졌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새벽 승주의 아버지는 식칼을 꺼내 승주의 여동생과 승주의 어머니를 무참히 찔러 죽이고 말았다. 승주는 그날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술자리에 가 있어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가족을 무참히 찔러 죽인 아버지는 그것으로도 모자랐던 것인지 자신의 집에 불까지 질렀다. 운 좋게 승주의 어머니만큼은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녀 역시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 유지 장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실상 뇌사 상태와 다름없었다. 수희가 불에 다 타버려 죄만 남은 승주의 집 사고 현장에서 기운을 느끼려고 염사를 해보았을 때야 비로소 자살귀가 승주의 아버지에게 붙어 승주의 가족을 죽인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수희가 승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승주는 수희를 믿지 못하고 수희를 미친 여자 취급했다. 수희 성격에 그런 취급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쌍욕을 받고 승주를 무시했겠지만
일가족을 잃고 그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려는 승주를 지켜본 마음 여린 수희는 차마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다. 수희가 보았을 때 하나 남은 식물인간 상태인 승주의 어머니마저도 자살귀가 목을 움켜잡고 호시탐탐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승주의 목숨을 구할 때처럼 거의 싸우다시피 승주의 멱살을 질질 끌고 수희가 승주와 함께 어머니의 병실로 쳐들어가고 나서야 승주는 수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화마의 기운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승주의 어머니에게 붙어있던 자살귀를 소멸시키고야만 수희였다. 신기하게도 수희의 왼쪽 팔에서 커다란 불이 활활 치솟으며 무언가 날카로운 여자 비명소리가 병실 내부에 가득 울려 퍼지자마자 의식불명이던 어머니의 정신이 돌아왔다. 뇌사 상태라 가망이 없다던 어머니를 수희가 멀쩡히 되돌려놓자 승주는 그 시간으로부터 수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수희와 함께 지내며 수희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승주의 어머니를 살려내는 그 과정에서 수희의 팔에서 뻗어나온 불기운에 병실 침구는 물론 병실 벽까지 불에 탄 그 흐름으로 한때 병원이 발칵 뒤집혀져 난리가 났다. 하지만 승주의 증언으로 그저 어머니의 몸에 붙어있던 장치 오작동으로 일어난 스파크 화재로 결론지어 수희는 무사히 병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어디 팔 좀 잠깐 줘봐. 승주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비는 수희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을 3년 전에 구해주면서 자신을 향해 무섭게 쏘아붙이던 수희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어떻게든 살아서 가족들의 목까지 살며 복수해야 하지 않겠냐고 소리를 바락바락 치는 수희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다. 그 갈색 눈동자에 서린 슬픔의 승주마저 가슴속 저 깊숙한 곳이 저릿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승주는 사실 수희를 크게 나무랄 생각이 없었다. 수희가 부적을 사용한 것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고 어차피 자신이 수희에게 부적을 준 것 역시 필요할 때 쓰라고 준 것이니 수희가 사용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였을 것이다. 수희의 애교 섞인 말투에 화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아직은 섭섭한 감정이 남은 탓인지 승주는 거칠게 수희의 왼팔을 잡아채고 요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다행히 자신이 붙여준 부적은 수희의 왼쪽 팔뚝에 잘 묶여 있었다. 하지만 수희가 늘 왼팔에 두른 부적을 감추기 위해 부적 위에 두르는 화려한 스카프는 어디다 흘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근데 너 스카프는 왜 없어? 잘 묶고 다녀야지. 남들이 왼팔에 둘러싼 부적 보면 어쩌려고 그래? 수희는 장난꾸러기같이 승주를 향해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헐, 스카프 그러네. 잃어버렸어. 헤헤. 바보처럼 실실 웃고 있는 수희를 바라보며 승주는 아이고 하고 앓는 소리를 해댔다. 사실 승주의 집안은 혈족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부적술사였다. 무당들이 귀신을 물리치거나 구슬할 때 사용하는 주구의 일종인 부적은 자신이 모시는 신령이나 정령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기원하거나 부탁을 하는 물건이다. 이 세계에 신령과 정령이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다양한 것처럼 부적의 재료와 종류 역시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독특했다. 하지만 승주의 부적은 유난히도 더욱더 특별했다. 사람들이 떠올리는 부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화나무 열매로 노랗게 물을 들인 궤황지에 수온이 들어간 붉은 격면주사로 쓰여진 직사각형 모양의 노란 종이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승주의 부적은 우도방에서 사용하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부적이었기 때문에 그 모양과 재료가 유독 남달랐다. 만주와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어간 우도방에서는 부적을 통해 신과 소통의 득도의 경지에 오른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양한 부적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녀의 부적이 특별한 것은 승주가 쓴 부적에 승주 본인의 피와 수명이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부적을 쓸 때마다 승주 자신의 몸에서 뽑아낸 상당한 양의 피를 필요로 했고 승주의 수명마저 부적에 담겨 깎여 나간다. 그렇기에 승주가 쓴 부적은 승주의 목숨이라 생각해야 했다. 수희는 자신이 그 어린 남자아이에게 선혜로 베푼 일이었지만 승주의 수명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올라오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수희 자신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다. 승주 언니의 부적을 꺼내어 그 남자아이를 돕지 않았다면 수희는 분명 평생을 후회할 것이라는 확신마저 들었다. 수희는 자신의 직감이 맞길 바라며 승주를 바라보고 애교 섞인 말투로 말했다. 언니, 우리 기분도 꿀꿀하고 그런데 오늘 꿀꿀 돼지 족발에 쇠주? 어때 콜? 에휴, 말을 말자. 저건 꼭지 분리할 때 콧소리 내면서 애교 부리더라. 귀여우니까 이번만 특별히 내가 봐준다. 대신 족발은 네가 싸. 오케이. 족발 대사이즈의 쇠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수희를 귀엽다는 듯이 승주가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자신의 하나뿐인 여동생 승희도 이렇게 자신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야단 맞으면 애교를 피우려나 싶은 승주였다. 승주는 또다시 자신의 가족들 떠올리자 울컥하고 슬픈 생각이 떠오르려고 했다.
그런 승주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눈치챈 수희가 승주에게 재빠르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소맥이 더 낫겠지. 얘는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뭐해? 얼른 배달시켜.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손바닥을 부딪히며 하이파이브를 날린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다. 어느새 거실 바닥에 꿇고 있던 무릎을 일으켜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수희는 핸드폰을 들어올려 배달 어플로 자주 시켜 먹던 단골집에 족발을 주문하고 있었다. 작은 입안 가득 터져라 한껏 족발을 가득 담은 상추쌈을 우겨넣던 수희를 향해 승주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수환이는 잘 있지? 고럼고럼. 누구 동생인데 아주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있습죠. 다행이네.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있어서. 근데 우리 수희가 내가 준 부적으로 그렇게 이상한 데 쓰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인지 정말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줄 거야? 어디에 쓴 건데 그래? 궁금해. 언니, 내가 전부터 말했지만 언니는 이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마. 언니가 그렇게 힘들게 부적 쓰는 것도 미안해 죽겠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자꾸 이쪽 세계에 발을 들이면 어떻게 해? 알면 다친다는 말 몰라? 입안에 가득 찬 상추쌈을 오물거리며 용케도 말하고 있는 수희를 향해 승주는 등짝을 세게 후려치며 말했다. 아얏 언니. 언니는 손이 매워서 맞으면 진짜로 아파. 저기요. 죄송한데요. 전 이미 깊숙이 관여된 님 관계자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다고.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서운해지려고 한다? 자신을 향해 진심으로 서운해지려 한다는 승주의 말에 수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수환이를 보러 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주었다. 승주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수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더니 수희에게 말했다. 너 말이야. 그거 왼팔에 화상 자국 사용할 때마다 너무 아프다며. 응, 멀쩡한 생사를 인두로 치지는 느낌. 어머, 얘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징그럽다. 사실인걸? 그냥 쉽게 말해서 엄청 달궈진 불판에 삼겹살 굽듯이 내 팔이 그대로 구워지는 느낌이야. 근데 그건 왜 물어? 또다시 입안에 족발뼈를 넣고 오물오물 물어뜯는 수희가 승주를 향해 물었다. 아니,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부적 쓰는 일이니까 부적 쓰는 일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쳐도 너는 화마의 기운을 쓸 수 있다며? 화마의 기운인가로 저승사자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거야. 그런데 네가 화마의 기운 쓸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그건 좀 그렇고. 근데 수희 너 수호령들이 꽤 많다며. 그 수호령들한테 부탁해서 저승사자 물리치면 안 되나? 한두 명도 아니고 4명인가 있다며? 떼거지로 다 같이 저승사자한테 덤비면 이길 수 있지 않나? 다굴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으니까. 승주의 말에 수희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답했다. 하이고 퍽이나? 저 수호령들인지 보디가드령들인지 내 눈앞에 얼쩡거리면서 눈짓이나 손짓이나 처해대지. 힘은 무슨 개뿔족도 없어. 언니, 가끔 보면 답답해서 뒤진다니까. 수호령이 아니라 완전 상전이야 상전.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해. 어휴 생각하니까 목 타네. 언니 거기 맥주 좀. 수희에게는 총 4명의 수호령이 존재했다. 각각의 존재는 할머니, 어린아이, 젊은 여자,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수희에게 나타났다. 주변 무당들의 말로는 할머니, 동자, 선녀, 장군신인 것 같다고 했다. 대부분의 무당들은 내 존재 중 대표 격인 한 존재만을 몸주로 모시는데 수희의 경우 대표를 맡은 수호령이 따로 없는 듯했다. 수희가 처한 위험에 따라 수희 앞에 나타나는 존재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명의 수호령들은 모두 하나같이 수희에게 직접적인 말을 꺼내거나 행동으로 나서 수희를 돕진 않았다. 수희가 정말 죽기 직전에 위험에 처했을 때조차 그들은 직접적으로 수희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며 귀신을 쫓아주지 않았기에 수희는 자신의 수호령들에 대해 불평불만이 한가득이었다. 죽을 만큼 위험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수희는 본인의 왼팔 전체에 가득한 화상 흉터 자국에 남아있는 화마의 기운을 사용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곤 했다. 웬만한 잡귀신들은 자신이 휘두르는 화마의 불의 기운의 흔적조차 없이 소멸되거나 혹은 도망가기 바빴고 자신이 고통의 이를 악물며 뿜어내는 화마의 기운마저 이겨내는 악귀들은 도저히 수희 혼자서 해결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수희는 무조건 꽁무니를 내빼고 36개 주랭랑으로 도망쳤다. 꽁지가 안 보이게 내빼는 도망질은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희는 그대로 자신이 아는 모든 정보와 인력을 동원해 다른 무당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악귀들을 해치우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 수많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자연스럽게 수희가 도와주거나 수희를 도와주는 이들도 많아져갔다.
화마를 찾는 그 험난한 여정을 버티면서 수인은 어느샌가 꽤 많은 다른 무당들도 알게 되어 몇몇은 친구로 사귀며 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자들과 교수들도 만나게 되었다. 자신이 인생에 있어 재물복이나 부모복, 가족복을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 인복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수희였다. 특히나 수희는 승주는 만난 뒤로부터는 승주의 부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승주 도움을 톡톡히 보기도 하였다. 승주는 자신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4명의 수호령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족발 기름이 묻지 않은 왼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팡팡 쳐대는 수희에게 캔 맥주 하나를 뚜껑을 따서 건네주며 웃어 보였다. 그렇게 수희가 셀쭉해진 가느다란 눈동자를 흘기며 승주를 향해 자신의 수호령들에 대해 갖가지 불평불만을 한창 쏟아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엄청난 통증에 승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명치를 움켜잡고 헉소리를 냈다. 이 엄청난 고통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 그건 승주 자신의 피로 쓰여진 부적이 누군가의 공격으로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다. 엄청난 고통이 몰려와 순간 숨을 쉴 수조차 없었던 승주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